그러면 이제 우리 배당되는 권리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는데, 그 우리 교재 7주차의 156쪽에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 안분배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안분배당은 왜 안분배당을 하느냐면, 이런 권리들이, 자, 예를 들어서 요 중에 이제 가압류 권리가 채권적 권리예요. 그죠? 채권적 권리는, 물권적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는데, 채권적 권리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상대적 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 권리밖에 안 되니까 얘가 등기가 만약에 2010년 2월 10날로 해놨다 해서 얘에 청구할 수, 배당해 줄 수 있는 순서가 특히 얘가 가압류권자예요. 가압류는 압류 전에 이 사람이 은닉을 하거나 이래서 일단 확정 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가압류를 뭐 1억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가압류권자가 있는데 요 다음에 어떤 권리가 만약에 2011년 2월 10날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이 설정인데 이 근저당권자는 물권적 권리죠. 물권적 권리는 이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 채무자나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에 등기를 하죠. 그럴 때 이 근저당권자는 앞에 있는 권리를 이미 알아요. 그죠? 근데 이 가압류권자는 이 등기의 내용이 얘는 채권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얘는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는 권리가 일단 5천만 원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또 2012년 2월 10날이 돼가지고 또 다시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가압류가 5천만 원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의 총채권이 2억이잖아요. 그죠? 2억짜리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매는 왜 배당을 정확하게 안분이나 흡수냐 뭐 이런 것들을 순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이 매각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서 이 매각을 가다 보니까 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적은 거예요. 대체로 보면. 적고 그래서 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한 매각 대금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억의 채권자들을 1억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채권의 권리를 이렇게 먼저 1억이라는 채권을 설정한 얘를 우선으로 해줄 거냐. 근데 물권적 권리는 대부분 보면 그 물건 자체에 해당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가압류 권리는 이 채무자에 청구하는 권리다 보니까 요때 등기됐을 때가 권리의 진정한 날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1억이라는 권리가 우리가 채권을 설정할 때 이 가압류권자, 개인적인 가압류권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뭘 해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죠. 1억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러 갚았는지 말았는지 이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이 가압류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인 서류만 갖고 일단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압류 신청액은 보면 1억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차용증이다. 차용증은 1억을 써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그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갚았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시에 원인 서류는 1억짜리인 거예요. 송금 예정 증명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근데 요거에서 증갑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 여기서 지금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적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안분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의 권리를 우선 변제 순서로 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채권자들 나눠줘야 되는데 1억 나눠줄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받아갈 돈은 2억인 거래요. 그런데 얘가 받아갈 거는 1억이래요. 그래서 요걸 자기의 채권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얘는 이렇게 받아가고 얘는 1억 중에서 2억이지만 내가 받아갈 거는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1억 중에서 2억이지만 나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했더니 얘는 6천만 원이래요. 안분 배당액. 얘는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얘는 3천만 원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억, 이게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이게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 배당할 수 있는 대금이. 계산을 단순하게. 이게 1억 2천만 원이고, 배당할 수 있는 돈은 1억 2천이고, 받아가겠다는 사람은 1억 2천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6천이고, 3천이고, 3천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안분 배당을 했더니 얘 가압류권자는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의 확정 판결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금액을 잘 알 수 없어서 얘가 말소 기준으로서 안분 배당을 했지만 이 근저당권자는 앞서 있는 권리는 알고 있었죠. 그죠? 우선 변제를 했어요. 우선 변제 권리가 있어요. 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설정 당시 앞서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뒤에 있는 권리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 배당을 1차 하고 나서 얘는 자기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밑에 있는 채권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적 권리하고 물권적 권리가 다른 순서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천만 원,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갖고 오는데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는, 얘가 원래 청구할 채권이 5천이기 때문에 플러스 2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마침 3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져가가지고 얘는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얘는 1,000만 원만 배당을 받고 배당이 종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면 얘의 권리를 우선 변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는 이 주인에게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권리에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이게 압류가 아니고 만약에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예요. 압류가 5천만 원이에요. 그 압류하고 가압류하고는 또 성질이 틀리죠. 그죠? 그리고 배당의 원칙에서 압류는 주로 이제 조세 채권일 경우에 압류예요. 그죠? 그 조세 채권의 압류가 비록 늦게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얘의 부과일이 앞설 수도 있죠. 그리고 압류는 이런 일반 압류하고 다르게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압류가 되었지만 얘보다 얘의 배당 채권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압류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일로 흡수 당했죠. 근데 얘가 받아야 될 건 5천만 원이죠. 그렇지만 얘가 3천만 원 이미 배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얘가 흡수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 2천만 원을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얘의 그거 조세냐 얘의 성질에 따라서 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당표가 등기되어 있는 순서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등기되어 있는 순서하고 또 다음에 배울 최우선 변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 세금이 그 일반 조세냐 당해세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최우선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요걸 떠나서 이제 다음에 비록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할 수 있는 채권액, 매각 대금이 총 채권액보다 적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채권적 권리이며 얘에 대해서는 안분 배당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안분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채권의 비율만큼 가져갔어요. 그죠? 전체 채권액에서. 비율만큼 가져가고 얘가 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얘는 앞에 있는 1억은 알았지만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5천만 원에 대한 걸 안전성을 이해를 받았겠죠. 누구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내가 사실 1억이지만 5천만 원 갚았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5천만 원 설정해도 피해가 없을 거야.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봤더니 얘가 6천만 원만 비록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알고 있었던 등기 설정 당시에 합의됐었던 내용에서는 이게 가만히 되는 내용인 거죠. 좀 합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채권적 권리는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고 그리고
이 매각되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을 전에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압류권자가 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우리가 뭐 항상 채무자는 아니죠. 우리 채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될 때 이렇게 사람만 믿고 가압류를 설정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투자 부분에 가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되는 게 그 배당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여기가 만약에 또 있다. 또 하나가 1억이 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2012년 7월 10날 해가지고 근저당이 있다. 그죠? 뭐 1억이 또 있으면 얘가 이제 3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3억 분의 1억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더 적어지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근저당이 잘 생길 수 없는 이유는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가압류는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압류가 또 1억이 생기면 3억 분의 1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1억 2천 분의 3억 분의 뭐 1억이 됐다. 그래서 얘가 배당받을 게 거의 없죠. 위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안분배당, 그리고 이제 안 분해야 되는 거에 또 이제 그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도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이렇게 자기의 채권을 안 분배당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한번 이제 교재를 보면서 오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배당되는 내용이고, 그 5주차에서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임차인들의 권리는 자기가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자기 임차 보증금을 잘 순위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게 이제 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서 이제 차임을 지불한 임차인이면 되는데, 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3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서두에 경매 물건 자체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억짜리 부동산 요즘 뭐 2억 5천 전세도 많죠. 그죠? 2억 5천 전세도 많은 게 2010년 2월 10날 2억 5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임차인은 사실 요 날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에게나 그거 주장할 수, 2억 5천만 원 주장할 수 있어요. 2억 5천을 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예전 물건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확정일자를 요즘에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당부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빚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빚 있는 경우에 그 앞서 있는 채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일자 빨리 받아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동산이 3억짜리가 2억 5천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채무자, 여기에 있는 임대인 있죠. 그죠? 주인. 임대인이 언제까지나 깨끗하게 잘 살면 좋은데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11년이라고 할게요. 11년 2월 10날 해가지고 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조세,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그죠?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2012년 1월로 할게요. 1월 10날쯤에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리면서 나 2억 5천짜리 있는데, 얘는 사실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빌리고 싶은 이 주인이 나 여기 3억짜리 집 있잖아. 근데
임차인은 뭐 1억밖에 안 돼. 월세 받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거기서 그럼 내가 한 1억을 빌려 받아도 나중에 이 집을 그 매각하면 내 대금은 확보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근저당 설정해 줄게. 내 집 있는데 근저당 1억만 빌려줄래? 집에 근저당 설정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로 나오게 되면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차인이란 이 사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매일매일 떼보는 게 아니라 언제쯤 떼보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2년 이제 요즘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계속 증액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더 올려주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주인은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주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그냥 살겠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빚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연장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그때 등기부등본을 떼보잖아요. 떼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압류가 얼마인지 모르는 압류가 설정돼 있고 또 근저당 또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 나빠서 못 살아요. 그렇죠? 내 돈 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돈 내주려고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져 그냥 3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선 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면 요새 전세가 올랐으니까 2억 6천에 그걸 들어올 건데 이거 다 말소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소가 안 되면 못 들어오니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냐면 뭐 2천만 원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의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 받아갖고는 2억 5천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못하고 매각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임대인이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나빠진 거지 집이 나빠지거나 뭐 이게 임차인이 권리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동산의 경매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요거보다 연장 계약을 할 즈음에 1월 10날쯤에 나도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놔야지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아놓죠. 그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요때 받아놓으면 얘의 배당순위 요거예요. 그죠? 1월 11일이라고 안 하고 얘를 2월 10날로 할게요. 자, 1월 10날 확정일자 이때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 1월 2일이 쉬는 날인가? 3일이랄까요? 자, 1월 3일에 이렇게 근저당, 이런 게 있어야지 얘가 연장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거는 뭐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요 부동산이 이제 매각으로 경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말소기준 권리는 뭐죠? 이 부동산의 말소기준 권리. 이게 매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쵸? 요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는 제가 얘는 요 날짜가 변제의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압류는 그래도 얘 날짜를 기준으로 안분 배당을 하는데 이 압류는 얘가 밑으로 해가지고 얘가 부과된 법정 기일이 있어요. 법정 기일이 있어가지고 이 날짜 비록 요때 압류를 했지만 요거보다 이전에 부과된 거는 뭐 2010년 6월 20날이다. 그죠?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부과된 날, 법정 뭐 부과되거나 신고된 날, 납입해야 된 날. 요때가 법정이면 얘의 배당 순서는 요기로 되는 거예요. 요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도 얘가 배당을 다 못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얘가 경매에 나오면 이 부동산은 만약에 3억짜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 3억짜리 부동산 매각으로 요즘 90%니까 2억 7천에 살 의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7천에 살려고 그랬더니 얘를 인수해야 돼요. 그쵸? 얘가 날짜가 늦잖아요. 배당할 수 있는 순서가. 그래서 2억 7천에 사는데 얘 2억 5천을 인수해야 되면 이 부동산은 유찰 돼가지고 2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천만 원은 법원에 내면 얘네가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우리가 위험해 보이는 인수.
근데 인수긴 한데 이 인수하는 이 대금이 지금에는 취득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2천만 원에 3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걸로 돼가지고 요 금액에 맞는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요 금액, 나중에 매도할 땐 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내요. 근데 요거가 인수한 금액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당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쵸? 얘가 앞선 임차인인데 배당 하나도 못 받아가서 내가 인수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할 때는 이 사람한테 영수증 같은 거 받아놓고 이 매각 기록도 좀 받아놨다가 매도할 때는 매각 대금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은 이 임대인이 뭐 사업 성공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한 이 부동산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동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 거래 물건도 보다가 이런 물건도 같이 봐줘야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여기에는 임대인, 그 사람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 이 임차인이 계속 여기 살면 좋은데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돈을 빼주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면 요 상태를 그대로 확정 지어 놓고 그 임차권 등기, 본인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해줘야 하지만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이 사람이 내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내 돈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판결을 받죠. 그렇죠? 요거에서 그 임차권 등기를 해라. 그럼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를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그 명령서를 가지고 이 등기부등본상에 얘의 등기를 하는데 요 다음 순위로 하겠죠. 그렇죠? 순위로 하는데 뭐 이걸 판결을 받은 날 할 거예요. 그렇죠? 2014년 뭐 2월 10날이다. 그럼 요 날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2억 5천의 임대차고 요런 대항력과 요런 운송 변제 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는 바람에 얘의 가지고 있었던 그 대항력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순위가 요게 등기가 되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력은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다른 데다 두게 돼도 대항력이 없어져요. 차임을 지불한 건 있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상실하면 되는데 요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서 여기에 그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를 해놓으면 이 다음으로 이 부동산 그럼 이 집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물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주인 말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말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가 돈도 안 받고 나갔으니까 2천만 원에 100만 원씩 살아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천만 원은 뭐예요? 우리가 소액 임차인으로 받아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요 내용의 그 다음에 임차인은 아무도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교재에 들어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 구경하는 입장에서 동작구 대방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권리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권리를 확보한 사람들이 그 강제 매각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죠. 돌려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증여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명의를 돌려놓게 돼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회행위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돌려놔서 거기에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채권 확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맨 앞에 있는 78556 사건이거든요.
이게 동작구 대방동이에요. 동작구 대방동.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있는 건데 여기 봤더니 우리 그냥 처음부터 보면 그 2015년에 접수된 물건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경매 개시가 2015년 4월 23일 날 됐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도 이렇게 2015 타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타경이 이제 경매 부호고요. 7856 아까는 10만 1000 뭐 어떻게 나갔는데 지금 7856이니까 거의 초에 그죠? 2015년 초에 이제 그 됐고 이 대방동에 있는 그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근린 시설인데 이 여기 종별로는 근린 시설이라 그러면 근린 주택일 수도 있고 근린 상가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보면 근린 시설로 돼 있어도 내용이 주거용이면 주거용 임대차 그다음 상업용이면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감정가격 1억 9,800만 원이고요. 이런 그냥 이렇게 생긴 구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금액이 감정가격이 똑 떨어지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똑 떨어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경매 사이트를 보는 요령인데 이게 12월 1일 입찰이잖아요. 1억 9,800? 그죠? 1억 9,800. 우리가 물건을 처음 보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유찰된 것부터 보세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100% 물건부터 봐가지고 요게 내 금액이 아니다 그럼 유찰될 때 기다렸다가 그때 주시해서 입찰의 시기를 노리는 거지 밑에서부터 보면 매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검색하실 때 100% 물건에서부터 보고 이 금액이 나한테 맞지 않다. 그럼 유찰되었을 때 유찰된 80%잖아요. 그죠? 80% 금액에서 내가 86%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안 그렇고 80%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보면 왜 80%에 유찰된 거를 64% 떨어졌을 때 80% 이상이 낙찰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물건도 만약에 한번 유찰 80%에 진행이 될 때 봤더니 80%에 봤더니 이 금액보다 이상이 좋다. 그러면 80%에 진행을 했는데 100% 이상의 입찰가가 상승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염두하시면 지금 이 100% 물건에서부터 이제 물건을 그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자 이게 도로예요. 이게 딱 봐도 얘가 뭐가 그게 하나 깃발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죠? 일단 깃발이 네, 여기에요. 자, 요 근처에 있는 물건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예요, 그죠? 도로고 요게 있는 뭐 하여튼 뭐예요, 그죠? 요 도로예요, 그죠? 아까 뭐 중개사무소를 허름한데 장사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아예 이런데 얻어가지고 권리금 안 내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그거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이고 제가 부동산에서 왜 자꾸 요 지도를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을 사야지 남한테 팔기도 좋아요. 내가 그 부동산에서 뭐 뼈를 묻지 않을 거면 나만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남복이 좋은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입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따로 평가가 됐어요. 그죠? 토지가 10평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8평이 있는데 제시외 건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로 증축하거나 제시외 건물 아시죠? 그죠? 그 건물이 있는데 이 대지 10평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뭐 이렇게 평가가 돼서 1억 8,790만 이게 1억 8,792만 원이면 이게 그 평당 단가는 1,8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죠? 땅값으로만 치면. 그리고 건물 가격은 거의 없어요. 만덕불사가 있네, 만덕불사가. 여기서 아마 치성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 건물 평가는 986.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가격은 대부분 보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8.334평 이렇게 되고 27.5 제곱미터를 요 평당 단가로 곱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이고 합계가 1억 9,800 01만 3천 원이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괄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시의 건물도 예전에는 제시의 건물이 매각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경매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을 때
요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제시의 건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시의 건물 매각에다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입찰한 사람이 요거만 점유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해코지, 그러니까 매수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골치 아프다 이런 선입견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는 토지는 10평, 건물은 8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물에 거의 땅 이만큼의 거의 그 건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로 끼고 있고, 영화초등학교 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 아파트 등 혼자한 지대임. 그리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 있고 뭐 여기 되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있고 뭐 요런 것들이 있대요. 이렇게 이용 중이래요. 그리고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분께서 만덕불사를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좀 성함이 좀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요 부동산이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요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은 97년 3월에 했고요. 도미경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했고 그러고 나서 2001년에 우리은행으로 1,500만 원 대출 받았고 요때는 사실 이런 주택으로 대출 받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1,560만 원을 받았어요. 1,200만 원, 뭐 1,300만 원 정도 대출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우리은행에 또 2,400만 원 받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오한종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죠. 그렇죠? 강제 경매예요. 얘는 어떤 판결에 의해서 매각 경매 신청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2,150만 원을 경매를 신청하면서 보니까 지금 사회행위 취소 청주지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사회행위 취소 뭐냐면 얘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이걸 그 매각대금에서 이걸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누구에게로 그게 돼 있는 증여가 돼 있는 거예요. 증여가 위법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요거를 여기에 이런 내용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그 법원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안 뜨네요. 이게 PDF가 안 뜨나?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 그 대법원에서도 요 사건 번호 치고요. 이 사람 이름을 치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그 추측컨대 이 오한종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경매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 도미경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되돌려놔라. 사회행위다. 이거는 그들끼리 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까봐 재산을 돌려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채권자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청구해서 했는데 돈을 안 줄 경우에 그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의 부동산을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잖아요. 그죠? 압류를 했는데 내가 압류할 것을 이미 알고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훼손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일단 경매를 신청해 놓고 아니면 경매 신청 전이라도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돌려놓은 게 잘못됐다 이러면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줍니다. 이걸 사회행위에 의한 그래서 이걸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얘는 지금 이게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면 우리은행에 1,560만 요게 말소기 준 권리가 되죠. 근데 이 부동산은 아까 봤던 1억 9,800만 원이었고 여기에는 총 채권은 3,960만 원밖에 안 되죠. 이 부동산은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취하될 확률이 되게 많죠. 그죠?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팔면 이거 이상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매 취하의 확률이 많은 부동산 그러니까 이걸 막 우리가 입찰하려고 부동산을 분석을 하게 되면 막 부동산에 막 애정이 생겨 막 이거 꼭 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막 조사를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찰도 한두 번 해보면 경매 실력이 쭉쭉 늘어나요. 한두 번만 입찰만 해봐도
그러려면 왜 그 실력이 늘어나냐면 하나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1억 9천만 원짜리를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분석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어디서 그거 빌릴 수 있는 자금, 대출 다 해가지고 이걸 낙찰 받으면 잔금 낼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엄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입찰하면 낙찰받지 못하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 이거는 취하 되겠다 하고 그냥 다른 물건을 봐야 되겠죠. 열심히 하다가 그날 아침에 가지고 취하 됐네? 허탈해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을 선택할 때 그런 내용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동에 있는 656번 사건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 갔지? 자, 656번 사건은요, 이것도 동작구 노량진,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제 뭐, 부천에 가면 부천에 가까운데, 뭐, 노량진 가면 노량진, 건대 가면 건대 가까운데, 그 인근의 물건 찾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시할 때도, 그러니까 물건은 항상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배울 때, 되게 좋은 물건이 많은 거야. 그때 좋은 물건이 많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경매 잘 배워가지고 내 거가 다 됐을 때 이런 좋은 물건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공부를 위해서 가져오는 물건에 좋은 물건이 있지만 권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해야 그 채권자가 됐을 때 권리를 해야 또 채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또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노량진동 바로 저기 어디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위치를 장승빌라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이게 되니까 이게 사이트가 좋은 게 지금 여기에 장승백이 우리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노량진역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볼게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노량진역이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근처에 살았어요. 저희 집 딱 여기였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있는 그 9억 주택이에요. 상도 리버파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동산인데 자. 이게 좋다는 게 뭐가 좋냐면, 이쪽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인근에 있는 1km 반경에 있는 경매 물건이 나와요. 재밌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막 그때그때 물건을 맨날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봐놓으면, 여기에 대림 아파트가 나왔나 봐요. 대림 아파트가 경매 9억짜리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걸 지우고, 이를 보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여기 2억 2,800 아까 본 거네, 그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이 인근에 있는 것도 이게 지금 노량진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남쪽인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 있는 것들이 사진이고 토지 등기, 이거는 노량진동, 이게 지금 노량진동이죠. 이게 지금 950%에 낙찰된 그 물건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도 한 명이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기도 하고 또 지분을 분할하기도 하고 공유물 분할도 하고 그러는데 2015년 4월에 그 경매가 접수되어서 656번이라는 사건번호를 받았고 감정가격이 746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임의 경매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왜요? 아는 거예요? 네. 네. 장난삼아 했으면 아마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18명. 이게 지금 700만 원인데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이 부동. 950%요. 그러니까 제가 장난삼아 들어갔으면 여기 18명이잖아요. 여기 한 명 됐겠죠, 우리. 이게 얼마 쓰셨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예를 들면 700만 원짜리네? 그냥 뭐 그냥 뭐 한번 해보자. 1,000만 원? 이렇게 했겠죠. 1,000만 원 잃어버려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럼 여기 18명 중에 한 명 됐을 거예요. 19명 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낙찰이 어저께 됐습니다. 어저께 11월 26일 날 746만 8,770원짜리가 지금 이 사람이 낙찰을 받는데 2등 입찰가도 6,6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냥 9억 주택인데 제가 그랬죠.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는데 얘는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만 나왔는데 왜 건물만 나왔냐면 자, 여기 보시면 건물만 나온 이유가 이게 소유자가요. 이 건물에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도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 건물만 나온 이유가 땅이 나라 땅이에요. 우리 나라 땅은 어떻게 하죠? 불화받죠. 그렇죠? 그래서 싸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불화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개발이 돼가지고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서 이 분양자격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7천만 원에 산다고 해도 그냥 나라에다가 땅값 내면서 살면 되고 뭐 신개축 이런 건 안 되겠, 신축 개축은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요 땅인데 자 이게 보존 등기가 2002년에 돼서 그때 지어졌다기보다는 등기가 그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고 자 주택입니다. 15평짜리 주택이고요. 단층이고 주방 그러니까 아까 그 단층이고 이렇게 돼서 요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이게 2002년도에 정말 지어진 시축 건물은 지금부터 12,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저가 평가가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지어졌었던 건데 등기만 이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요 금액을 보면 건물로서 가치는 별로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건물의 대지가 294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294제곱 한 90평 정도 거의 100평 가까이 되죠. 100평 조금 안 되죠. 그죠? 100평 안 되는 건물에 15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 땅을 얘네가 다 같이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나라 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그 건물이니까 그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사용자들이 이화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하시거나 잘 방법을 찾아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세요. 이게 그 이전의 소유자가 백모 씨예요. 여기에는 사실 임차인은 이게 지금 2009년에 소유권 이전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정병규라는 사람, 요 사람이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고 소유권 이전을 이 두 사람이 낙찰을 그 상속을 받은 부동산 중에 요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권리자가 유관우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임의경매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내용이 자 지금은 2015년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그 이전에 2013년 요 사건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본인이 그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은 사실 지분으로 받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토지는 만약에 뭐 분할하고 이렇게 해도 뭐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어디 뭐 이렇게 할 수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땅이 뭐 100평 있다 이렇게 100평 있는데 내 지분이 30평이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진입할 수 있는데 가가지고 나도 뭐 앉아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건물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입찰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사건을 클릭해보면 요 사건이 나옵니다. 2014년 1월에 420만 원 평가된 거를 2,7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요. 그 사람이 유관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죠? 같은 사람이 요때 받을 때, 자, 이때는 지금은 나와 있는 게 23평인데 요때는 11평이에요. 11평만 나온 거를 11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재산분할로 최재옥 백경열인데 이게 지금 글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의 지분 중에 그 백경열의 지분만 유관호라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관호. 이거는 이 이름은 부르는 대로 쓰는 거라 딱 안 맞을 이름일 수 있어요. 유관호 씨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백경렬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유관호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3,500만 설정하고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를 신청해서 백경렬의 지분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죠? 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돈이 11평 구입하는데 2,700만 원.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유관호가 그 매각으로 다 했죠. 그쵸? 유관호의 지분을 9월 17일 날 유관호 지분 11평 중에 반을 장기학한테 2,700만 원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아까 2,700만 원에 11평을 산 거 보셨죠? 그죠? 11평을 사가지고 그 중에 반을 장기학이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뭐 6평 좀 안 되는 그걸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최재욱 전부 이전을 여기에 있는 가족들인데 이 사람한테 다 이제 여기 등기부등본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다 이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기학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내가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 누구예요? 유관호죠. 그죠? 유관호한테 내가 2,700만 원 샀다. 근데 얘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다. 그래도 되고, 그죠? 분할 신청도 되고, 협의에 의한 분할 신청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 지분을 가지고 늘렸다, 뺐다, 분할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2,700만 원에 산 거가 지금 얼마? 7,100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집만 보면 9억이라서 가치가 없지만, 여기가 뭐, 저 집만 갖고 또 나라 땅이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뭐 만약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게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인데 건물이 자 남의 땅에 있어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49.59 제곱미터고 이게 자, 여기 보면요. 소유권 보존 2천 요날 했죠. 그쵸? 요날 하는데, 우리가 대위 등기 하는 거 알죠?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배경, 20 이게 무슨, 그거,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20년인가? 아, 그렇네. 그러니까 1920년에 어르신이죠. 그죠? 어르신의 소유자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분을 대위해서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 백씨 아들들, 백영빈이죠. 그죠? 그 자제분들이 쭉 이제 대위 등기를 합니다. 백희숙 씨까지 해가지고 재산을, 대위의 원인은 재산의 상속. 그래가지고 이 공유집,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요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공유자 2분의 1. 2분의 1은 아까 1923년생이죠. 그죠? 어머님이신 것 같고, 아까 아버님이시, 백경렬에게 큰아들이 아들, 누구겠죠. 그죠? 이 사람한테 2분의 1씩 이렇게 지분을 그걸 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는 어디 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들의 지분이 근저당이 들어오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 전체에는 이 최재욱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집이 경매 나와가지고 막 채권자 백씨들이 계속 뭐 대출도 받았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백경렬 집은 경매를 신청해요. 백 누구가 뭐
이 가족은 여기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자기 부동산을 경매 넣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가가 넣을 수는 있죠. 그렇죠? 경매 신청 채권자. 그래가지고 지금 최재욱 지분하고 어머님하고 아드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경매를 넣었다가 이런 것들이 취소 기각 결정인가, 경매 이 신청자에게 취소를 시킨 거예요.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경매가 합당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기각시키고, 그 다음에 2페이지죠. 3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또 요것도 또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때 이제 경매로 유관우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죠. 2013년에. 그 경매 신청한 내용이 여기 등기부등 2013 타경 32315번으로 경매 신청이 돼서 얘가 낙찰을 받죠. 그죠? 유관우가 낙찰을 받죠. 채권자가 낙찰을 받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집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낙찰 얘 그때 2,700만 원 받죠? 그렇게 하고 얘를 다시 이 사람의 지분의 2분의 1을 장기학한테 또,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보면 54년생, 64년생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나눠 가져요. 그리고 경매를 다시 이제 신청을 하죠. 경매를 이렇게 하고 공유자 지분의 8분, 또 이 어머님 지분을 이제 8분의 1씩 해가지고 또 막 자식들에게 또 막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위를 등기를 하고 막 수익자 뭐 이래가지고 등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장이모 씨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씨가 달라도 뭐 내부자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근데 여기서 2등이 닫고 이게 지금 2015년 7천만 원 이제 제3자가 받았어요. 그죠? 결국 저 사람들은 2,700만 원,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평가되었었던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2,700만 원에 취득했다가 7,100만 원에, 그러니까 나라 땅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지금 이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매의 방법을 알면, 저는 사실 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 빚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시장에서 안 팔려가지고. 이 부동산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으면 절대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거 어떻게 거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경매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로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가 중개업소에 내놓는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부동산들이 많아요. 근데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의 대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배웠으니까 내 부동산을 지키기도 하지만 내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조금 복잡한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